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이슬람 교회에 대해서 이제 또 계속 공부를 했었죠.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이슬람 교회 뭐 5대 교리 이런 것들 살펴봤었고요. 그리고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이제 무함마드가 이제 사실상 군사 원정을 더 많이 다니게 되는 그런 내용들. 그래서 지하드에 관한 그런 교리가 이제 좀 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그 원정이나 이런 것들을 더 의미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라는 내용을 지난 시간에 했었고, 그 이후에 그러면 무함마드 이후에 이제 그 이슬람 제국이 어떻게 해서 또 형성되었는가를 또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네. 부분을 얘기를 해볼게요. 무함마드가 메카에 입성한 게 AD 630년이에요. 그쵸? AD 630년인데 2년 뒤에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이 세상을 떠난 것도 그 좀 왈가왈부가 많아요. 그래서 뭐 이게 독살된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뭐 그냥 좀 원인은 모르겠지만 하여간 자연사는 아닌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죽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근데 어쨌든 그 아내가 뭐 이렇게 자기 이제 무릎에서 잘 뭐 숨을 거두었다 뭐 이제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긴 하는데 이게 뭐 저기 뭐 독살된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끊임없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하여간 632년에 이제 세상을 떠나는 거는 이제 뭐 부인할 수는 없는 사실이고 그 이후에 이제 이 이슬람 세력이 이제 큰 혼란에 빠져들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무함마드가 자기 사후에 이제 그러니까 그 군사력을 동원을 해서 그래도 나름 세력을 일궈놨는데 그런 세력을 앞으로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가 그리고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침을 전혀 남겨두지 않은 상태에서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후계 구도에 대해서는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상을 떠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슬람 고 세력들이 이제 큰 혼란에 빠져들게 되고 여기저기서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되죠? 독립 반란? 뭐 이제 네. 이런 그 상황들이 이제 막 조성이 되려는 그런 형국으로 가게 됐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 이슬람 안에서 유력자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이 문제를 좀 그 잘 수습을 좀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논의했을 때 이제 한 세 사람 정도가 이제 그 물망에 올랐는데 그 사람이 이제 이 알리, 아부 바크르, 오마르라고도 하죠. 요 세 사람이 이제 있었습니다. 오마르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이슬람으로 개종한 최대 세력가예요, 세력가. 아, 그래서 네. 이제 유력자가 된 거고, 아부 바크르하고 알리는 초기부터 그 무함마드랑 따라다녔던 사람이고, 이 아부 바크르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무함마드가 결혼했던 첫 번째 그 나이 많은 부인 있잖아요. 네. 당연히 나이 많은 부인이 먼저 세상 떠나겠죠. 그쵸? 네, 그렇죠. 그래서 무함마드가 50대쯤 돼서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그 이후에 이제 후처를 드려요. 그 후처를 네. 드리는 사람의 아버지가 이 아부 바크르입니다. 근데, 아, 그러니까 장인이에요. 쉽게 말해서 장인인데, 그 이미 이때는 몇십 년 동안 무함마드하고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그런 그 동료였어요. 네. 동료였는데 그 자기 딸을 이제 그 무함마드한테 시집을 보냈는데 놀랍게도 이때가 몇 살이었냐면은 선생님이 기억하기로 한 7살인가 6살? 예? 예. 딸을 아니, 시집 네. 그 정도밖에 안 네, 그 되나요?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50 한 3살
된 무함마드한테 시집 보내는 딸인데 한 6살인가 7살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상상이 안 되죠, 그쵸? 제가 했는 거 아닌가. 예, 하여간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돈 관계가 됐었고, 그래서 알리하고 아부바크르는 뭐 초기부터 이렇게 그 중심으로 활동했던 사람이었고, 근데 네. 장인이 근데 그걸 허락을 해요. 그 사람 그 누구지? 지금도 중동권에서는 그 조혼 풍습이라 그래가지고, 그 여자 아이가 한 10살 조금 안 되는 그런 나이인데 부모가 시집 보내는 그런 것들이 풍습으로 계속 존속을 하거든요. 아, 네, 근데 현대의 이제 인권 사상의 측면에서 보면은 아, 이거 좀 너무하다 싶잖아요. 네, 그쵸? 네, 네, 너무 너무하다 싶은데 이 당대의 그 중동 사람들한테는 이게 그렇게 이상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진 않았어요. 근데 설령 그렇다고 한다 하더라도 53세의 이제 노년이죠. 노년에 가까운 남자한테 7살의 그 애기죠. 그쵸? 아직 네, 네, 자라지도 않은 애기를 시집을 보낸다라는 건 굉장히 좀 이례적인 케이스긴 합니다. 네, 네, 하여간 근데 조혼 풍습이라는 게 이제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가능하긴 했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알리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무함마드를 대신해서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긴, 그런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제, 충신이자 오른팔이어서 이제 딸이 있습니다. 전처 사이에 나온 딸이 있는데, 그 딸과 이제 결혼을 하게 돼서 무함마드의 사위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요 세 사람이 이제 큰 세력들을 각각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무함마드가 이제 가장 그래도 처음에 힘을 실어줬던 사람은 자기 사위였던 알리였습니다. 그래서 뭐 자기를 이제 무함마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를 이제 신의 사자이고 이슬람 세계를 수호하는 사람으로 생각한다면은 마땅히 알리도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런 혼란이 일어났을 때 이제 그러한 말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알리가 이제 무함마드를 이은 그런 이슬람 세계의 권위자로서 어려움을 수습을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알리가 요때가 한 30살 정도밖에 안 됐을 때거든요. 네, 30살 정도밖에 안 됐을 때니까 아부바크르는 이제 무함마드랑 거의 동년배예요. 한 60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성품이 굉장히 온화하고 좀 유순한 요런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여기도 노인을 공경하는 그런 정서가 있었고, 그리고 굉장히 좀 온화하고 유순하고 지혜로운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또 장인이잖아요. 무함마드의 장인이니까 이 네, 아부 바크르를 이제 세워서 이제 어려움을 해결을 해가야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부 바크르가 이제 그렇게 되니까 잘못하면은 이제 무함마드의 이제 사위하고 장인이 잘못하면 권력 다툼하게 생겼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나름 지혜를 발휘를 해서 당대 최고의 그런 세력을 일구고 있었던 이제 오마르라고 하는 사람을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 사람이 어, 네, 칼리프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칼리프 자리에 올라서 이제 이 난국을 수습해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추천하면서 오히려 한 발 뒤로 빠져요. 네, 네, 그런데 이 오마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굉장히 뒤에도 나오지만 이제 약간 정복군주와 가까운 약간 그런 기질을 갖고 있어서 사실 누구도 지지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 이때까지만 네, 해도. 예,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갑자기 바크르가 우마르가
지도자가 되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하니까 우마르도 한 발 빼면서 아니다. 누구나 다 바크르를 존중하고 그러니까 바크르가 지금 요 상황을 이제 해서 끌고 가줘야 이게 된다라고 하면서 상호 간에 서로가 서로를 추대하는 동맹 아닌 동맹이 이렇게 형성이 돼 버렸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알리가 세력에서 밀리는 거죠.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후에 이제 무함마드를 이 이슬람권에서 무함마드를 계승한다라는 말은 못 써요. 왜냐하면 마지막 선지자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쨌건 그 이후에 이제 그것들을 수습하는 첫 번째 칼리프로서 이 아부 바크르가 이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이게 아부 바크르가 오마르의 도움을 얻어서 이슬람 세계의 지도자인 칼리프 자리에 오르게 돼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알리하고 알리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불만이 많았겠죠. 그렇죠? 네. 불만이 많아서 뭐 이런저런 뭐 하면서 잘못하면 막 싸움으로도 막 저기 비화될 뻔한 그런 일촉즉발의 상황으로도 갔는데 그러니까 알리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야 무함마드가 사실상 자기 후계자로 찍어놨는데 이게 뭐냐 저 늙은이들이 서로 손잡고 네. 알리를 사실상 팽시키고 자기네들이 저기 왕자리 오른 거잖아 이런 게 어딨어 하면서 막 이렇게 들고 일어날 이제 이런 그 조짐을 오히려 더 보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오히려 여기저기서 이제 이 사람들 말고 다른 사람들이 이제 힘으로 이제 반란 독립 막 이제 이런 것들을 막 여기저기서 이제 일으킬 그런 그 조짐이 보여가지고 알리가 이제 그 단계에서 아부 바크르를 이제 차기 칼리프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싸움은 일어나지 않고 바크르가 이제 2대 칼리프 자리로 이제 그 계승을 하게 되는 요런 이제 그 역사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 바크르가 이제 근데 칼리프 자리에 올랐어도 워낙 노인이었기 때문에 한 2년 뒤에 세상 떠납니다. 네. 2년 뒤에 곧바로 세상을 떠나는데, 2년밖에 안 됐고, 그리고 2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떠나기 전에 이제 그 자기의 후계자를 이제 오마르, 자기를 밀어준 우마르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고 또 사람들도 그 오마르를 이제 그래서 밀어줘요. 그리고 그 2년 동안에 오마르가 꽤나 이미지 변신에 성공을 합니다. 네. 그래서 또 지지를 얻어서 2대 칼리프 자리에 이제 오마르가 오르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우마르가 이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슬람 제국 있잖아요. 이슬람 제국을 일구는 기초를 확립한 정복군주입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쭉쭉 퍼져나가는 그런 일을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알리는 정통 그 계승자로 지목을 받았는데 밀려나는 거예요. 저 힘으로 밀려나고 이제 오마르 같은 사람이 이제 사실상 업적으로 자리를 굳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이 오마르가 이제 암살을 당해요. 네. 기독교 이제 정복 과정에서 이제 원한을 품은 기독교인한테 이제 암살을 당해서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또 회의가 열리는 거죠. 그래서 이 후계를 안 정해놓고 또 간 거니까.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맞다. 요때 우마르가 오를 때 알리가 우마르를 또 밀어줘요. 그러니까 지금 네. 분열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양보를 합니다. 그래서, 그 무사히 칼리프 자리에 올릴 수 있어요. 2대 칼리프로. 그래서 이제 그 제국의 이제 그 기초예요. 해외로 정복 전쟁 막 떠나면서 제국의 기초를 놨는데 암살당해서 세상을 떠나게 되고 이제 3대 칼리프가 오스만인데 요 사람은 때쯤 됐을 때는 이제 알리는 이제 자기가 이제 자기 차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렇죠? 네. 이때도 사실 자기가 돼야 되는데 우마르한테 양보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차례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더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순수 종교 논리가 안 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벌써 한 3대 내려가기 시작하니까 정치 힘의 논리가 작용을 하게 됐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우스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기 뭐냐 어, 이 사람은 어떤 이런 그 뭐 알리 아부바크르 같이 그런 어떤 초기에 그런 어떤 그 이슬람 동행했던 사람이 아니고 후대에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의 힘과 그런 유력을 받아서 이제 이 자리까지 지지를 얻어서 이 자리까지 왔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막상 이제 알리한테 넘어갈 때쯤 되니까 모여서 이제 누구를 세울지 회의를 여니까 이 사람한테 기울어 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알리 입장에서는 참 어이가 없는 거죠. 네. 예, 너무 어이가 없었는데 이 우스만도 암살당해서 세상을 떠납니다. 네. 암살당해서 세상을 떠났던 이유가 뭐였더라? 하여간 뭐 때문에 이제 굉장히 이제 그 불만이 세금이다. 세금 때문에 불만이 많았대요. 근데 여기는 기독교인의 손에 의해서 암살당했잖아요. 근데 우스만은 이제 같은 무슬림인데 이제 그 세금이 너무 과하게 부과된다. 이거를 좀 저기 깎아달라. 이제 이렇게 하다가 그거를 이제 안 받아준 거예요. 안 받아주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실력 행사를 들어가서 오스만을 이제 유폐시킵니다. 그래서 네가 이딴 식으로 행할 거면 차라리 알리한테 칼리프 자리 넘겨주고 은퇴해라. 이제 이런 식으로 압력을 넣는데 이 오스만이 그거를 단칼에 거절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집에 난입을 해서 오스만을 이제 살해하고 알리를 칼리프로 추대를 하면서 알리가 드디어 4대 칼리프 자리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알리가 이제 드디어 이제 그 원래대로라면은 무함마드 사후 이후에 이슬람 최고 통치자가 됐었어야 되는데 이제 못된 상태에서 한참 뒤에 겨우 이제 칼리프 자리에 올랐는데 이게 또 오르자마자 또 이제 불만이 또 여기저기서 또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3대 칼리프가 어처구니 없이 퇴장했잖아요. 그쵸?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뒤에서 알리가 사주한 거다. 막 이런 뭐 얘기가 막 나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알리 밑으로 못 들어가겠다라고 이제 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사람들을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이 우스만의 육촌 조카인가? 육촌 조카가 무아위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규합해가지고 알리하고 한바탕 전쟁을 벌입니다. 내전을 네. 벌여요. 내전을 벌이는데 내전 자체는 이게 끝이 안 나는데 거기서 이제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알리한테 실망한 충성파들이 오히려 알리를 암살해 버립니다. 네. 마치 박정희가 김재규 손에 목숨을 잃었잖아요. 예, 네. 박정희가 가장 아꼈던 부하가 김재규잖아요. 그쵸? 근데 김재규가 박정희한테 실망하고 나서 박정희를 죽여버리잖아요. 그쵸? 예, 마치 그런 것처럼 이 협상 과정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이 충성파들이. 내가 목숨을 걸고 이렇게 당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힘을 썼는데 협상이 이게 뭐냐 이런 식으로 되면서 알리를 오히려 그냥 죽여버리는 쪽으로 가게 돼서 이 어처구니 없이 이제 역사의 무대 뒤로 퇴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우스만의 조카 있잖아요. 그 조카가 이제 남은 세력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이슬람 전체를 이제 통일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알리의 후손들하고 이제 손을 잡기도 하고 손을 잡았다가 또 암살도 하고 그래서 그 자리 자기가 뺏어온 다음에는 이제는 칼리프는 이제 자기네 아들들이 이어받는 것으로 바꿔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렇게 추대를 통해서 하는 거였는데 자기가 칼리프 자리에 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들들이 이어받는 것으로 해서
이제 왕조를 열어버립니다. 이슬람 왕조. 그게 바로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슬람 제국의 출발이고, 그게 우마이야 왕조, 옴미야드라고 하는 그 왕조의 시작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러한 이제 거대한 나라가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그 등장을 하게 되냐면요. 아까 말했던 2대 이 오마르라고 하는 이 칼리프의 활약 때문에 가능했는데, 처음에는 많은 아랍 부족의 내부 도전을 극복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반란도 있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막 이런 터져 나오는 거를 이제 어떻게 잘 수습도 하게 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이제 해외로 이제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게 바로 2대 칼리프인 오마르 시대가 돼요. 그래,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했냐면은, 수많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아랍 부족이 이슬람교라고 하는 공동 의식을 갖게 되고, 그 공동 의식 가운데서 하나의 목표를 또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부 문제가 어지러울 때는 해외 원정을 통해서 내부를 또 결속하는 요런 그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임진왜란이 벌어진 것도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통일하고 나서 내부가 좀 불안정한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차라리 해외 원정을 가서 내부의 안정을 도모한다. 요런 그 배경도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칼리프들이 이제 그 내부 상황도 지금 별로 좋지 않고, 그리고 이제 해외로 좀 뻗어나갈 만한 그런 어떤 세력은 있고, 그러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통일하고 나니까 세력은 커졌는데 내부는 불안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조선하고 명나라 침공하자 이렇게 했던 것처럼 세력은 어느 정도 있는데 내부는 불안정하니까 차라리 우리 외부를 함께 토벌을 하면서 내부의 안정을 다지면 어떻을까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해외로 눈을 돌리는데, 마침 요때 요 주변에 큰 제국이었던 비잔틴 제국하고 페르시아죠. 사산족 페르시아가 많이 쇠약해져 있었어요. 왜 네. 쇠약해져 있었냐면은 둘이 싸우면서 쇠약해져 있었어요. 아, 불쌍. 수백 년에 걸쳐서, 수백 년까지는 안 되겠다. 한 1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계속 싸우면서 점점 약해지는 과정 가운데 얘네들이 이렇게 딱 튀어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막을 수 있는 힘이 별로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더구나 비잔틴 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재정이 악화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무거운 세금을 걷었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슬람을 외치면서 이제 그 원정군이 이제 가면은 비잔틴 제국에 속한 그런 그 사람들은 싸우려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슬람 군대를 해방자로 여기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본국에서는 막을 힘이 없고 이러니까 진짜 마치 그 파죽지세로 막 쑥쑥 쓸려나가듯이 그 거대한 영토들이 이슬람권 안에 다 이렇게 편입이 되게 됐던 거죠. 그러한 이제 일들이 일어났던 시기가 요 2대 칼리프인 우마르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 빈틈을 파고들면서 빠른 속도로 세력을 확장을 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죠. 오마르 시대에는 사산족 페르시아와 이집트를 무너뜨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불만을 품은 암살자한테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네. 3대 칼리프인 오스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세금 문제 때문에 이제 같은 무슬림 손에 암살을 당하고요. 그리고 가장 유력한 후계자였음에도 칼리프 자리에 앉지 못하던 알리가 드디어 4대 칼리프 자리에 오릅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그 내부 분열에 또 휘말리게 되면서 내전이 일어나고, 내전에서 협상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자기 충성파한테 암살을 당해요. 그러니까 칼리프 거의 되자마자 세상 떠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네. 그래서 내부 분열을 극복하지 못하고 655년에 3대 칼리프 오스만의 육촌 동생이자 다마스쿠스 총독이었던 무야위야가 새롭게 칼리프로 선출이 되게 돼요. 곧장 네. 된 건 아니고요.
요 세상을 암살 당하고 세상 떠나니까 이 아들을 5대 칼리프로 선출을 합니다. 근데 이 무야위아가 그걸 인정을 안 해요. 그걸 인정 안 하고 전쟁을 계속 지속을 해 나가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그 5대 알리의 아들이죠. 알리의 아들하고 이제 화해를 하면서 이제 그 하나의 세력이 이제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칼리프 자리를 이어받으면서 그 후계를 이제 더는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왕의 자식이죠. 아들이 이어받는 것으로 바꾸면서 이제 더는 이제 이런 식의 그런 어떤 방식이 아니라 왕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아랍 왕조가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칼리프제를 선출이 아닌 아들이 승계하고도록 바꾸어서 이슬람 세계 첫 왕조인 옴미야드라고도 합니다. 선생님 배울 때는 옴미야드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저기 현지 발음에 가깝게 한다고 우마이야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왕조를 열게 돼요. 예, 그 왕국의 수도는 이제 다마스쿠스로 정해졌고요. 그리고 이 제국이 이제 계속 영토를 빠른 속도로 늘려가게 돼요. 동쪽으로는 인도와 중국과 맞닿는 지역을, 서쪽으로는 반달족과 서고트족을 무너뜨리면서 북아프리카와 스페인 지역까지도 손에 넣게 됩니다. 그게 언제냐면은 이 우마이야 왕조 때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유럽 전역까지 제패하려고 스페인 북쪽의 피레네 산맥을 넘어가다가 누구한테 패배해요? 우리가 배웠던 프랑크 왕국의 카롤루스 마르텔, 샤를마뉴의 아버지 기억나시죠? 그쵸? 네. 예, 이 사람한테 패해가지고 더 확장을 못하는 바로 그 왕조가 이 왕조입니다. 아, 예, 그 왕조예요. 네. 예. 그래서 우리가 배우다 보면 갑자기 이슬람 애들이 피레네 산맥을 넘어왔다는데 얘네들은 어디서 튀어나온 거지 했잖아요. 그쵸? 예. 네. 그 프랑크 왕국이 그렇게 형성되고 있을 동안에 얘네들도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네. 예. 아시겠죠? 네. 그렇게 이제 빠른 속도로 이슬람 제국이 이제 우마이야 왕조, 그 통치 아래서 팽창을 했는데 또 문제가 이제 봉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슬람 그 제국의 이제 요 우마이야 왕조의 이제 문제가 뭐였냐라고 하냐면은 그 차별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차별 정책이었느냐? 아랍 민족이 피정복민 위에 군림해서 그들을 다스리는 통치 방향을 씁니다. 그러니까 아랍 사람이 아니면은 고위직에 못 올라가는 거예요. 네. 쉽게 말해서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내가 아랍인이 아니에요. 아랍인이 아니면은 그 땅에서 살고 있지만 중요한 그런 자리에는 나아갈 수는 없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는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우마이야 왕조가 그 점유하고 있었던 지역들이 서서히 무슬림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정복 당한 사람들이 이슬람교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을 때는 내가 공직에 못 나간다고 해도 별로 그렇게 불만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피정복지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무슬림에 동화가 되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나도 알라를 믿고 쟤도 알라를 믿는데 왜 저 사람들은 아랍 사람들만 저렇게 우대하지?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 세금 문제가 있었는데 어떤 정책을 썼냐면은 이 개종 정책을 쓸 때 이 사람들은 어쨌든 유대교나 기독교나 이슬람교나 하나의 그 뿌리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막 이렇게 이슬람교를 믿어라 이런 거는 안 합니다. 지금도 안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개종을 하게 했냐면은 이제 굉장히 무거운 세금을 부과해요.
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나 유대교인들한테는 뭐 예를 한 50% 가까운 세금을 부여한다고 선생님 알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럼 하루 이틀은 모르겠는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의 신앙심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그, 이렇게 그 쭉정이들이 많잖아요. 그쵸?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세금을 좀 피하는 방법들을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냥 개종하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예, 네. 하게 되면서 예, 다 이제 그 무슬림이 됐던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서 들어오는 세금을 가지고 나라가 그래도 좀 경제가 유지되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다 개종을 하다 보니까 세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쵸? 네. 예, 그래서 피정복지 주민들은 자연스럽게 무슬림이 되어서 세금을 면제받고 공직에도 나아갈 기회를 얻는 쪽을 택하게 돼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공직을 못 나가게 돼 있는 거죠. 무슬림이 아니면 예, 그 네. 율법상으로. 근데 이제 네. 뭐예요?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나 이슬람교 믿을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도 면제받고 좀 이렇게 높은 직위에도 좀 나가보려고 하는데 우마이야 왕조가 어떤 정책을 펴는 거예요? 아니야. 아무리 무슬림이라고 해도 아랍 사람이 아니면은 안 돼. 이렇게 정책을 폈던 거죠. 거기다가 이제 그 이교도들한테 거두어들였던 그 무거운 세금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빠져나가니까 세수에도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그리고 인도에서는 이게 다릅니다. 인도에서는 아주 잔혹한 종교 탄압 박해를 진행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종교는 그 같은 뿌리를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방 종교고 그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혹독하게 탄압을 해서 요때 그 지금도 파키스탄하고 인도하고 굉장히 안 좋잖아요, 감정이. 예, 네. 그런 것이 이런 역사적 그 배경을 갖고 있어요. 왜냐면 이때 무슬림들이 그 인도 지역을 점령하고 예, 그 학살이죠, 그렇죠? 종교적 이유에 의한 학살들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진행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네. 인도에서는 이제 그렇게 했는데 다른 지역들이죠. 아랍권 이런 데는 아무래도 기독교인들, 유대교인들이 많으니까 뭐 이렇게 그런 물리력을 발휘해서 개종을 시킨다거나 이렇게는 안 하고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고 공직을 제한하는 그런 정책을 펴서 시간이 오래 지나니까 사람들이 다 좀 더 편하게 살아보자 하면서 다 네. 자연스럽게 무슬림이 됐던 거죠. 근데 그렇게 되고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쵸? 네. 그전에는 그 사람들로부터 얻어들이는 세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끼리 공직을 이렇게 하니까 문제 없었는데 이제 갑자기 얘네들이 우리 서클 안으로 들어와 버리니까 세수도 줄고 이제 우리 공직 파이도 나눠줘야 되는데 이제 우마이야 왕조 입장에서는 나눠주기가 싫은 거죠. 그쵸? 아랍 민족만, 그쵸? 같은 무슬림이어도 아랍 민족만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제 하게 되니까 이제 비아랍계 무슬림의 반발이 점점 거세지게 되고요. 그리고 재정 상황이 계속 악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아바스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반란을 일으켜서 750년에 우마이야 왕조를 무너뜨리는데 성공했다고 해요. 그래서 수도가 바그다드, 다마스쿠스에서 바그다드로 옮겨지게 돼요.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그리고 이제 왕실 의식이나 궁궐을 고대 페르시아풍에 가깝게 두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그 아랍의 그런 어떤 배경을 빼고, 그쵸? 그 페르시아가 이제 그 옛날 그 제국이잖아요. 그쵸? 그런 고대 풍으로 이제 바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족에 관계없이 무슬림이 똑같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게 만드는 일을 했고, 그런데 이런 아바스 왕조도 이제 하루날 라시드가 죽은 이후에 여러 나라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이때 쪼개지면서 스페인 지역에 있었던 총독은 이제 나는 코르도바, 스페인의 이제 그 중심 도시가 이때 코르도바였거든요. 코르도바의 칼리프,
이집트 총독은 카이로의 칼리프, 이런 식으로 해서 스스로 칼리프를 선언하면서 쪼개져 나가는 요런 역사로 진행이 돼요. 근데 그거를 막을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밀려가는 그런 처지에서 이제 셀주크 트루크라고 하는 그런 호전적인 민족이 이슬람교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아바스 왕조가 이제 자기를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을 받아들이는데, 그래서 받아들여서 이제 자기네 최고의 정적을 실제로 물리쳐 줍니다. 그래서 칼리프의 보호자라는 칭호도 얻게 돼요. 그래서 네. 셀주크 트루크가 아바스 왕조를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그래 너 그럼 칼리프 해 대신에 모든 실권은 나한테 줘 라고 해서 술탄이라고 하는 직위를 만들어냅니다. 마치 그 일본에서 천황이 있지만 모든 실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쇼군이잖아요. 그쵸? 그런 네, 것처럼 그런 체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모든 전권을 행사해야 되는 건 칼리프고, 그 칼리프는 아바스 왕조에 이제 정통 칼리프가 있기는 한데, 너 칼리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뺏어가지는 않겠지만, 모든 실권은 나한테 달라는 거죠. 그쵸? 총리 역할을 한 술탄한테 줘서, 그 술탄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길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오스만 투르크의 술탄 뭐 이런 그 사람들이 나오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셀주크 트루크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이렇게 고 이슬람 세계의 맹주로 떠오르게 되는데, 세력을 확장하면서 예루살렘을 점령을 했는데요. 셀주크 트루크가 이제 그 정책을 바꿉니다. 이전에는 예루살렘 그 순례 오는 순례객들을 뭐 위협을 한다던가 뭐 저기 약탈을 한다던가 뭐 더는 받지 않겠다던가 이런 건 없었거든요. 그 이슬람권에서. 근데 셀주크 트루크는 그렇게 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이때가 한 이제 100년, 1200년경 돼요. 그게 이제 서구 세계로 전해지면서 야, 우리 성지를 회복하자라고 하는 이제 십자군 원정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여간 이제 그런 일이 있기까지 이슬람 왕조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쭉 이제 진행이 되었던 거죠. 네.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막 쭈루루루룩 하느라 좀 아쉬워요. 여기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하면 재밌는 일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쭉 중요한 줄기만 이렇게 짚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